이렇게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라는 이야기 시리즈예요. 날짜가 2013년이라서 진짜 10년도 더 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옛날 레전드 괴담은 뭐 시간 상관없는 거 아시죠? 진짜 언제 읽어도 재밌는 거. 흥미롭고. 앞에서도 언급했듯 본인의 외할머니는 무속인이세요. 무속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짙은 아이라인, 허연 화장, 매서운 눈매, 알록달록 한복, 툭 터지는 반말 등등. 제 평생을 사랑하는 할머니와 같이 보내며 느낀 점은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 그 신을 모시는 무속인의 외형도 달라진다는 점. 살아있는 사람도 어린아이, 젊은 여자, 나이 드신 할아버지 등등 어떤 특정 범주에 넣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속인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시는 신이 원하는 것을 인간으로서 구현해내야 하므로 무속인의 모습도 천차만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평소 저희 할머니는 무속인이랑은 거리가 멀답니다. 그냥 평범한 한복, 쪽진 머리, 화장은 평소에는 거의 생략, 한 듯 안 한 듯, 요즘 대세.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저는 많은 시간을 경상도에 있는 외가에서 보냈어요. 좀 더 자라기 전에 할머니 곁에 많은 시간을 두고 싶다던 말씀에 엄마와 아빠는 절 외가에 풀어놓고 방목하신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가는 집이 두 채예요. 한 채는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 한 채는 할머니가 신을 모시는 집. 신을 모시는 집은 거주하는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집 대문을 연다거나 얼쩡거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혼쭐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 두 채 다 전형적인 한옥 기와집이긴 하지만 역시 거주하는 집이 훨씬 컸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던 시절에는 식구가 20명이 넘었다고 하니 집 크기가 짐작이 되시겠죠. 완전 옛날 분들처럼 친척들까지 다 같이 모여 살았나 봐요. 전형적인 옛날 집인지라 안채, 바깥채, 행랑채 등등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행랑채에는 저희 할머니와 연배가 비슷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행랑어멈이라 불리우시던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함께 사셨대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랄까? 저희 할머니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물론 외할아버지, 이하 다른 식구들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셨고요. 같이 사시던 행랑 할머니, 본인은 그렇게 불렀대요. 는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셨대요. 본래 같은 동네 분이었던 건 아니었고 우리 엄마는 기억도 못할 만큼 어렸던 시절에 남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던 행랑할머니가 저희 외가 때문을 두드리셨대요.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없냐라는 행랑할머니의 말씀에 문을 열어드린 우리 엄마의 큰 고모는 비어있던 행랑으로 모시고 밥상을 차려드렸다고 하네요. 이 행랑채라는 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었던가? 뭐였더라? 자, 밥을 다 드신 행랑할머니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던 때 신집에 계시던 저희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밑도 끝도 없이 가지 마시게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인연이 된 거죠. 어린 시절 외가에 가면 대문 앞에 항상 행랑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외할머니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랄까?
물론 외할머니도 더없이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졌지만 그 사랑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사랑이랄까. 반면 행랑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은 울고 뗐어도 다 받아주시겠거니라는 믿음직한 사랑. 제가 외가에 방목되며 동네 개처럼 뛰어놀고 있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계시는 안채를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아, 평소에 할머니가 바느질을 한다거나 부엌 일을 하는 걸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무거운 표정을 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시던 할머니는 하던 바느질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건 역시 어린 마음에 놀라웠을 뿐. 할머님께서는 일체에 전혀 집안일에 관여하시지 않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놀랐구나. 아직도 있는 아궁이에 커다란 솥을 걸고 이것저것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던 할머니. 평소에 음식 준비가 되면 외할아버지 상부터 차리는 게 순서였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 위에 하나하나 그릇들이 놓이는 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지 드실 준비 되셨냐고 여쭤볼까? 라고 물었지만 아니다. 오늘은 할미랑 행랑할멈부터 먹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배고픈데 라는 말을 억지로 삼키고 부엌가에서 서성거리는데도 할머니는 다 차린 상을 들고 행랑으로 가버리셨어요.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신 후 할머니는 다시 안채에서 바느질에 열중. 저는 행랑채로 뛰어들어가 행랑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놀았던 것 같아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들은 외할아버지 말씀으로는 행랑채에서 잘 놀던 본인이 경기를 하며 울어제꼈다고 함. 외할아버지가 어르고 달래서 겨우 눕히고 재웠다고 하심.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하늘은 깜깜한 게 분명 밤이었는데 집안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고 무서운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고요. 얼른 방문 닫고 들어가라 라는 외할머니의 할머니 한마디에 깨갱한 본인은 그냥 그렇게 날을 새버렸어요. 날이 밝아오자 엄마, 이모들, 외삼촌들이 속속 집으로 모이시더라고요. 어른들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행랑할머니가 지난밤에 돌아가셨다고. 어? 갑자기? 우리 엄마, 이모들, 삼촌들, 학교 다닐 때 교복 다려주신 것도, 도시락 챙겨주신 것도, 시집장가 갈 때 외할머니 대신 펑펑 울어주신 것도 전부 행랑할머니셨거든요. 엄마와 이모들이 마당에 주저앉아서 곡을 하며 울었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한 후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원래 어린아이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함. 외할머니의 말씀으로 행랑할머니께 인사할 수 있었음. 외할머니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바느질거리가 뭔지 알게 됐어요. 행랑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입고 가실 수의였대요. 바느질하고 계실 때는 행랑할머니 살아계셨잖아. 그쵸? 돌아가셨다라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 옆에 서서 행랑할머니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행랑할머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간 자식들이 부르고 있으니 어서 가시게.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될 테니 그때는 내가 자네에게 만난 거 좋은 거 많이 해드리고 싶네. 그렇게 행랑할머니는 꽃상여 타고 눈물배웅 받으며 멀리 가셨어요. 장례 치르는 며칠 동안 시금전폐하며 울던 엄마와 이모들은 행랑할머니를 묻어드리고도 계속 울었어요.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뭘 그리 울어대냐. 희야, 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잘 받아라. 네 엄마랑 이모들이 지금처럼 우는지 안 우는지 잘 보고 바로 할미한테 일러다오. 울 거면 저쪽 별땅에 가서 울어라.
묻힌 사람이 다시 뛰어나오겠구먼. 그리고 니들 계속 울 거면 밥이나 먹고 울어라. 할머니의 말씀에 엄마와 이모들은 밥을 먹으며 우셨던 기억이. 아주 강한 할머니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희야라는 건 글쓴이의 이야기예요. 박군이랑 놀러 갔다 오는 길에 외가에 들러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행랑채를 보니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셨던 행랑할머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가서 자손분들과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박군은 기억나시나요? 이 글쓴이의 남자친구죠. 박군. 돌아가시기 전날 수의를 바느질 하셔가지고 단 둘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말이요. 두 분이서만 식사하시고. 자, 며칠 전에 외가에 갔을 때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고 계시던 할머니. 어릴 적부터 외가에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았어요. 할머니가 친히 신집문을 열어주시며 같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소금 세례를 퍼부으시며 쫓아냈던 사람, 예를 들면 정치인도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이고 하루 재운 후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었대요. 아주 용한 분이셨나 보네요. 저희 외가부엌 아궁이의 제일 큰 소태는 사골, 곰국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답니다. 지금도. 특히 아이 손을 잡고 아이가 뭐에 씌인 것 같아요. 아이가 밤에 헛것을 보고 잠을 못 자요 라며 찾아오는 아이 엄마들도 많았고요. 할머니는 아이 얼굴을 대충 본 후 신집이 아닌 거주하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상을 차리셨고요. 상 위에는 항상 뽀얀 곰국 한 대접, 고봉밥 한 그릇, 소금, 백김치. 아이 엄마와 아이 것 두 그릇씩을 올려두고 마루에서 밥을 먹이곤 하셨어요. 묻지 말고 주는 밥이나 먹어라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대부분 말없이 그릇을 비워내셨던 것 같아요. 밥 다 먹었으면 아이랑 바람이나 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 아이 엄마에게 쥐뒤편에 산을 가리키며 야트막한 동산이니 아이 데리고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일러주시곤 하셨죠. 하지만 집 뒷산은 보기와는 달리 만만한 산이 아니었어요. 점심 먹고 올라간 사람들이 저녁 때가 가까워져서야 다리를 달달 떨며 내려오곤 했으니까요. 겨우 산에서 내려온 아이 엄마 중에 눈을 부릅뜨며 할머니께 항의하는 분도 계셨어요. 야트막한 뒷동산이라더니 봐달라는 점은 안 봐주고 사람 생고생 시키네 등등. 차마 대놓고 그런 말은 못해도 못하셨구나. 얼굴에는 힘들다 아니면 어이없다 라고 뚜렷하게 써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녁상도 봐줄 테니까 저녁도 먹어라. 저녁 먹고 나서는 아이 손잡고 앞에 나가서 좀 걷고 들어와. 앞에는 딱 보이지? 저긴 산도 아니고 평지라 걷는 데는 무리 없어. 그러면 아이 엄마들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주는 밥 먹고 아이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완전 밥 먹고 똥개 훈련 시키는 것 마냥, 그쵸? 그렇게 또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할머니는 빈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방으로 들였어요. 왜 점은 안 봐줘요? 라는 항의성 질문을 쏟아놓으면 네 자식 밤에 잠 못 자고 헛소리하고 헛것 본댔지? 오늘 밤에도 잠 설치면 내일 봐줄 테니까 일단 자 라고 일수에 붙이고 방문을 닫고 하셨어요. 다음 날이 되면 정말 신기하기도 아이 엄마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거리거나 얼쩡거려도 문제가 있다고 했던 아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할머니가 주시는 아침상도 못 받기 일쑤였어요. 간밤에 항이는 온데간데 없이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할머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적 쓰신 거예요? 혹시 밤에 방문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라며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을 쏟아놓던 아줌마들. 무당이라고 다 칼춤 출 줄 알았냐? 내가 낳아서 장성한 자식이 6이야. 아이가 몸이 시원치 않아 밥 좀 적게 먹고 잠깐 눈을 낮추면 호들갑 떨면서 이불 밑에 감춰뒀지? 넌 분명 여기 데리고 오기 전에 병원에도 갔다 왔을 거고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 이리로 데리고 왔겠지. 아이가 크면서 한 번쯤 잠 설칠 수도 있다. 그럴수록 햇빛도 많이 받고 뛰게 해줘야지. 별거 아닌 걸로 애비가 벌벌 떨 때 벌써 그 의미는 자식한테 책 잡힌 거야. 네 자식 지금 세상 모르고 늘어져라 자고 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 내 눈으로 봤을 때 네 자식한테 들러붙은 거 없어. 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떼줬을 거야. 방정 떠는 엄마 덕에 어제 아이가 산 타고 걷느라 고생 좀 했겠구먼. 씻기 전에 아침상 비우고 얼른 집에나 가라. 쓸데없는 일로 신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신 할머니. 아, 그냥 운동 부족이었던 거야? 그냥 몸이 허했던 것 뿐이네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사골국 먹이고 산타게 하고. 그쵸? 아이는 많이 뛰어야, 아이는 많이 뛰어야 건강해지니까. 그래도 공짜로 보양식 먹고 운동했네. 정말 어릴 때부터 셀 수 없이 찾아왔던 아이를 대동한 엄마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레파토리가 끝나면 허무하고 어이없고 웃긴다는 표정으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위의 얘기는 할머니의 어떤 능력과는 관련 없는 그냥 생활의 지혜 정도라고 생각하고 읽어줘. 물론 안타깝게도 찾아오는 분들 중에 엄한 거, 할머니의 표현으로는 엄한 것을 달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더랬죠. 그런 분들이 대문간에 들어서면 할머니는 가장 할머니다운 액션을 취하셨고요. 이 얘기까지 하면 스크롤바가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 같기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면 다음 기회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주절주절 길어져 버렸네요. 돌쇠한테 사발만 먹으러 나가봐야겠습니다. 뿅. 이 돌쇠도 남자친구죠. 일단 영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할머니의 어른의 지혜를 느낀 이야기였다. 그냥 평소에 몸이 허해서 아이가 그랬던 거였어. 네. 그런데 맞아. 아까 그냥 쭉 읽어버리긴 했는데 그 행랑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글쓴이 할머니랑 둘이서 그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사를 하고 할머니는 다시 앉혀서 바느질을 하시고 이제 그 수위 만들고 계시고 이 글쓴이가 행랑 할머니 무릎 빼고 놀았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막 경기하면서 울어 제껴가지고 막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막 겨우 막 달래가지고 재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행랑 할머니 돌아가신 상태고. 이것도 뭔가 이 사람이 그냥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서 그렇긴 한데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 아기가 갑자기 경기를 했을까?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감기 일폭탄에 정신 못 차리다가 며칠 만에 들어왔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아주 독합니다. 오늘 풀어놓을 얘기는 엄마와 이모들이 술 한 잔씩 하면 항상 나오는 끝내는 내 자매가 부둥 껴안고 울음바다가 되는 얘기네요. 슬픈 이야기인가요? 앞글에 썼듯이 저희 외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어렸던 시절에도 그랬었대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 앞일이 궁금한 사람, 꿈자리가 계속 사나운 사람 등등.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 결혼하는 당사자보다는 그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셨대요. 우리 엄마가 꼬꼬마였던 어느 날, 연마을 정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아저씨 한 분이 할머니를 찾아왔대요. 사주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제 딸이 결혼을 하려 하는데 사윗감이랑 궁합 좀 봐주십시오. 할머니는 그 아저씨를 신집으로 들이지도 않고 길바닥에 선 채로 종이를 펼쳐보셨대요. 잠깐 종이를 보는 듯 하더니 절대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후 신집으로 가버리셨대요. 처음부터 신집에 들이지도 않았어. 그렇게 며칠 후 그 아저씨는 또 할머니를 찾아와서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셨대요. 역시나 할머니의 대답은 이 결혼 반댈세.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또 며칠 후 뚝심 있는 연마을 아저씨는 또 할머니를 찾아와서 제발 다시 봐주십시오. 신집이 아닌 식구들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 퍼져 앉아서 땡깡 아닌 땡깡을 피웠다고 해요. 엄마를 비롯 엄마 형제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대요. 할머니 성깔 내기 일보 직전. 평소 같으면 버럭 역정을 내시고도 남았겠지만 할머니는 그 아저씨에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딸, 그 남자한테 시집가면 얼마 못 가 다시 친정으로 오게 될 거요. 그것도 억울한 채로 오게 될 텐데 그런 결혼을 왜 시키려고 안달인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 잘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다신 내 집에 찾아오지 말고. 할머니는 화는 내지 않으셨지만 조용하게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고 본인은 저럴 때 할머니가 가장 무섭대요. 차라리 호랑이 성질을 내주시는 게 마음이 편함. 옆 동네 아저씨는 민망함과 울분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옆 동네 처녀가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들려왔고요. 집에서 구식혼례를 치른다는 둥 동네 사람들의 말에 엄마와 이모들은 구경하러 가고 싶어 했지만 구경은 핑계고 오로지 목적은 잔치 음식. 나도 결혼식 뷔페 먹고 싶다. 할머니의 반대로 집에만 있어야 했대요. 그렇게 옆 동네 처녀가 시집을 가고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갈 쯤 결국 시집을 갔네요. 역시나 소문은 무서운지라 또 그 처녀에 대한 소문이 돌았대요. 시집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소방 맞고 쫓겨나나. 그랬던 거죠. 할머니의 말씀처럼 그 처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그 당시 할머니는 먼 곳으로 기도, 가끔 집이 아닌 먼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와 정성을 보이셨음. 기도를 하러 가실 준비가 한창이었고 늘 그랬듯 떠나기 전 할머니는 삼촌들과 이모들, 울엄마를 한자리에 불러앉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대요. 신에게 노여움 살 만한 행동 금지, 집안 어른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에게 깍듯해야 한다 등등. 그렇게 할머니는 기도를 위해 먼 곳으로 떠나셨고 일은 그날 밤에 생기고 말았대요. 옆 동네 처녀의 아버지, 즉 할머니께 궁합을 물어보러 왔던 옆 동네 아저씨가 식구들이 잠들었을 만한 밤중에 저희 외가에 불을 질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던 엄마는 영문 모를 꿈을 꾸고 깨어나셨다고 해요. 키가 작은 할머니가 작은 엄마와 이모의 얼굴을 막 때리는 꿈을. 잠결에 부스스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분명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집더미들이 마당 여기저기에 놓여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대요. 불을 지르려고 일부러 집더미를 갖다 놨나 봐요.
엄마는 벼락같이 일어나 이모들의 뺨을 때리며 흔들어 깨웠고, 이모들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앉았다가 불을 보곤 깜짝 놀라 다른 식구들을 깨우러 달려갔대요. 우리 엄마의 형제는 지금은 6남매지만 원래는 7남매였다고 함. 엄마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음.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 천식으로 고생했다고 함. 할머니는 아픈 자식을 위해 곱절로 울며 기도하셨다고 함. 하늘의 별이 되신 건가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이런 일. 주무시던 외할아버지, 행랑할머니, 엄마의 고모, 삼촌들, 방마다 문을 열어 제끼고 소리를 질러가며 식구들을 깨우고, 마당 우물에서 물을 길어 여기저기 뿌리고, 집에서 가장 많이 타들어갔던 곳은 행랑채였대요. 엄마 밑에 남동생, 작은 외삼촌은 어릴 때부터 행랑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질 않아 항상 행랑할머니가 옆에 끼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대요. 한옥집이라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행랑채에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외할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가 행랑할머니와 작은 외삼촌을 들쳐업고 나오셨대요. 둘 다 정신을 잃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걸 큰이모가 물을 가져와 얼굴에 붓고 난리였다고 하네요. 그때쯤은 이미 동네 사람들도 전부 깨서 집집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에 물을 길어와 여기저기 뿌리며 불길 잡기에 여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네요. 그냥 동네가 거의 뒤집어졌었네요. 그쵸? 자,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고 행랑할머니와 작은 외삼촌도 정신을 차린 후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 훌쩍거리고 있는 이모들과 엄마를 동네 사람들이 달래줬대요. 그렇게 정신이 없던 와중에 마당으로 울며 뛰어들어오신 건 우리 할머니. 머리는 산발에, 옷은 여기저기 흙 묻은 소복에, 고무신 한 짝은 어디 간 건지. 할머니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망연자실 마당에 서 계셨대요. 다른 식구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콜록이던 작은 외삼촌을 꼭 끌어안고 오랫동안 마당에 앉아 계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날이 밝고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져 집에는 목수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엄마와 이모들도 불에 탄 세간살이들을 정리하느라 바쁠 때 할머니는 작은 외삼촌을 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밖에 나오질 않으셨대요. 행랑할머니가 끼니를 걱정하며 한 번씩 갔다 오실 때마다 한숨에 눈물이 끊이질 않았고요. 결국 할아버지가 신집으로 가셔서 할머니와 작은 외삼촌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대요. 거기서 들은 의사의 말은 본래 기관지가 약한 아이가 독한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이미 가망이 없다는 말. 그래서 할머니가 그 몸 약한 아들 생각에 울면서 뛰어들어오셨군요. 작은 외삼촌을 등에 업은 할아버지와 산송장처럼 변해버린 할머니가 대문간에 들어섰을 때 엄마는 영문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가망 없다는 의사의 말은 전에 듣지도 못했던 엄마였지만 아버지 등에 업힌 남동생의 발을 붙잡고 고글하듯 펑펑 우셨대요. 영아 그만 울어라, 조금만 아껴둬라 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작은 외삼촌을 안채에 눕히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 작은 외삼촌은 할아버지, 행랑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집안 식구들이 고글하고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요. 이 영아는 이 글쓴이의 어머니거든요. 영아 그만 울어라, 조금만 아껴둬라. 아껴둬라라는 말이 뭐지 하고 읽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었어. 집안의 남자들은 누군지 몰라도 집에 불낸 놈 가만 안 둬라고 이를 악물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때까지는 옆 동네 아저씨가 불 지른 걸 할머니만 아셨던 상황. 할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식은 불효자다라는 의미로
부모 없어 떠난 자식은 정식 무덤이 아닌 돌무덤을 만들었으므로 우리 외가만 그런 건지 전부 그런 건지는 모르겠음.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최소한의 격식만을 갖추고 작은 외삼촌은 돌무덤에 묻히셨대요. 집안에 여자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산으로 올라가 돌무덤을 만들고 내려왔다고 하네요. 무덤이 어딘지 알려주면 할머니를 비롯한 식구들이 밤낮 거기 가서 울어댈 게 뻔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던 남자들만 무덤 위치를 알고 식구들에겐 절대 알려주지 않았대요. 이렇게. 하지만 귀신은 속여도 우리 할머니는 속일 수 없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한복 입고 쪽진 머리에 비녀 꽂고 입술 물들이셨던 우리 할머니는 작은 외삼촌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셨대요. 풀어헤친 머리에 지저분한 소복 차림에 신집에 틀어박혀 우는 날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이거 완전 살인이죠. 그죠? 그 아저씨.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던 할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신도 안 치는 맨발로 작은 외삼촌의 돌무덤에 찾아가기 시작하셨대요. 할머니 걱정에 잠 못 이루시던 할아버지가 밤에 본 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신도 안 신고 산으로 향하던 할머니의 모습.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무덤 앞에 서신 할머니는 밤이 새도록 무덤 옆에서 통곡하다가 날이 새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대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죽은 자식 맘 아픈 거야. 나랑 똑같겠지. 그래도 다른 자식이 6이나 있는데 이렇게 정신줄 놓아버릴 거요?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이러면 땡땡이도 죽은 외삼촌도 마음 편하게 못 가.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할머니를 설득하셨대요. 맞아. 사실 할머니가 제일 이런 건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또 본인 일이 되면 또 이게 막상 냉정해지기 힘들죠. 작은 외삼촌의 물건, 옷들, 몇 장 없는 사진까지 전부 불태워 보내주고 힘들게 지나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고운 모습으로 안채에서 나오셨대요. 삼촌들, 이모들, 엄마를 불러 세워서 가자라고 말씀하신 후 데려가신 곳은 신집. 평소 신집 주변에는 널씬도 못하게 하셨지만 그날은 할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셨대요. 집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집안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신 할머니는 땡땡이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나 한번 실컷 해보자 라고 씩씩하게 말씀하셨대요. 엄마는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질 않았대요. 그저 형제들과 마당에 앉아서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비셨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옆 동네 처녀. 할머니를 뵈러 왔다며 눈물을 흘리는 처녀를 본 가족들은 그때 짐작을 했대요. 불이 나던 밤, 그 동네에서 얼쩡거리던 술 취한 옆 동네 아저씨를 봤다던 동네 사람들의 말도 소문으로 떠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우는 처녀에게 집안 남자들은 욕을 퍼부었대요. 할머니는 처녀의 손을 잡고 애비가 욕심이 많지? 한 번만 가면 될 시집을 2번이나 가게 됐으니 네 마음도 좋진 않겠구나. 네 애비는 고양이 같은 모습이란다. 넌 쥐와 같은 모습이고 이 전남편이라는 작자는 뱀의 모습인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나? 아이 못 가진다고 쫓겨났다지? 근데 넌 남편이라는 사람 속살 한번 본 적 없을 거야. 쥐가 뱀의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되냐? 그런 놈이 네 몸 안 건드리고 딴 년에게 빠져있던 게 너에게는 천운이었어. 여기 갇혀 살지 말고 애비한테서 떨어져 멀리 넓은 곳으로 가서 살아라. 너무나 담담하게
하지만 불을 낸 아저씨의 잘못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에 식구들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대요. 와, 할머니. 처녀가 돌아간 후 다른 식구들이 할머니한테 따지듯 물어봤다고 해요. 그놈이 불만 안 냈어도 땡땡이는 멀쩡할 텐데 어쩜 그렇게 아량이 넓소? 부처님이요? 아이 좋은 곳으로 갔어. 입 밖에 꺼내지 말아라. 아파서 힘들었던 아이야.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지도 몰라. 그 얘기를 끝으로 할머니는 다시는 작은 외삼촌 얘기를 입에 담지 않으셨대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근데 너무 대인배다 진짜. 이거는 살인인데, 그죠? 완전 방화 살인인데. 자,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 저는 정말 꿈을 자주 꿔요. 그것도 리얼리티 200%의 꿈들을. 꿈이 거의 들어맞는 편이다 보니 꿈에서 깨어나도 그 꿈을 되짚어보느라 밤새기가 일쑤네요. 그런 본인에게 하우스메이트인 세라가 향초를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세라는 이전 이야기에 나왔던 친구죠. 원래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이 글쓴이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머리맡에 피워두고 자면 숙면을 취한다는 향초. 바람만 불면 귀가 접히는 본인이기에 선물 받은 그날 바로 향초를 피워놓고 잠을 청했어요. 잠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쯤 꿈에 처음 보는 남자가 보였어요. 분명 처음 봤는데 정말 많이 본 듯한 얼굴. 제 얼굴이었네요. 얼굴형, 눈매, 입술까지. 근데 분명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제게 등을 보이며 어필하는 신호를 보냈고 전 말없이 그 등에 업혔어요. 절 업은 그 남자는 우리 집 현관문을 지나 마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에 절 던져버렸어요. 꿈에서도 꼬리표가 돌멩이에 부딪히는 아픔에 눈을 부라리며 남자에게 대들려는 순간 남자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는 가버렸어요. 꼬리뼈의 아픔에 눈을 떠보니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건드린 듯 향초가 엎어져 옆에 있던 책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헉 하며 책장에 붙기 시작한 불을 꺼버리고 꿈에서 봤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그건 지금 제 모습에 머리만 짧으면 싱크로율 100%를 자랑할 그런 모습. 다시 향초를 켜긴 무서워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한테 꿈 얘기를 해드렸어요. 말없이 듣던 엄마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며칠 후 할머니 뵈러 외가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그 꿈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역시 말없이 듣고만 계시던 할머니. 잠깐만 앉아있어라 하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다시 들어오신 할머니의 손에 있는 건 사진 한 장. 지금까지 할아버지 몰래 할머니가 숨겨뒀던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전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이거 내 사진이네 하실 정도로 영희 네 사진 아니다. 죽은 네 남동생 사진이잖아. 희야 외삼촌 말이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엄마가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랑 정말 똑같았어요. 네 외삼촌이 어려서 떠나서 그렇지 네 나이쯤 컸다면 네 꿈에서 본 그 모습이겠지? 그날 집에 불이 나던 날 내가 만약에 드리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마쳤다면 땡땡이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땐 나도 젊었으니까 눈앞에 훤히 보이는 걸 두고 기도에 열중할 수가 없었어. 하던 기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았다. 신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구나 하고. 그래도 하늘이 도우셨는지 땡땡이는 좋은 곳으로 가서 잘 지내고 있지. 땡땡이가 죽기 전에 불 나는 거 봤던 게 많이 무서웠나 보다. 희야 꿈에 나타나서 물속에 던져버리다니.
할머니 말씀에 엄마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난 외삼촌이 지켜주는 여성이다를 외치며 향초 넘어뜨려 불낼 뻔했던 우리 집 고양이님 엉덩이 한 대 때려주는 걸로 마음 정리. 아, 역시 길어졌네요. 우리 모두 감기 조심 불조심 하도록 해요. 뿅. 오. 아, 이 고양이님. 큰일 날 뻔했잖아. 진짜 고양이님. 근데 너무 신비하다. 막 이럴 때 우리 이런 일 있을 때 막 뭐 하나님이 도왔다 이러거나 아니면 조상이 도왔다 그러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외삼촌. 그쵸? 외삼촌 그냥 냅다 그냥 물속에 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0회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읽어볼까요? 자, 11회.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글 쓸 때 말고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달아주시는 댓글들도 거의 한 번에 몰아서 보는 편이고요. 바로 앞에 썼던 글에 달아주는 댓글 중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할머니를 뵙고 싶어하는 분이 많다. 언제까지 묵묵부답일 거냐?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았어요. 가족외에 정말 극소수의 몇 명 정도에게만 가슴이 너무 답답할 때만 가끔씩 얘기하는 정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 툭툭 터져나올 때가 있었고 그 말이 들어맞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똑같았거든요. 쟤 이상해. 나한테는 보이는 거 없어? 한 번만 봐줘. 이런 반응이 힘들어서 거의 입을 닫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도 익명성이라는 것 뒤에 숨어 속 얘기를 풀어놓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던 분들, 할머니 앞에 찾아가 얼굴만 보면 할머니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설사 안 좋은 상황이라 구슬한다 해도 당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 집념에 가까운 기도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니까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요. 무속인을 찾아가 앞일을 물어보는 건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지 우선의 선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항상 자리만 깔고 앉아 사람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 업을 풀고 신을 모시기 위한 기도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해요. 연로하신 저희 할머니가 느끼실 피로감은 더하겠죠. 그게 제 주위의 힘든 사람들을 보고도 같이 할머니 앞에 찾아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맞죠? 그쵸? 네. 저도 몇 번 봤는데 이 글 밑에 댓글로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실제 정말 많더라고요. 뭐 어디에 계시냐, 뭐 연락처 알려줄 수 있냐 이런 글들이 좀 많긴 했어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전에 썼던 글 중에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데려오는 부모를 대처하시던 할머니의 일들을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전전 글이죠. 그냥 생활의 지혜 정도로 읽어주십사 했지만 사실 그건 할머니가 누누이 강조하셨던 진리 중에 하나랍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나, 겁먹지 마라, 무시하고 그냥 할 일에.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허기가 져서 눈에 헛것이 다 보이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너무 간단한 얘기라 이런 데 쓰기도 민망한 말이지만 정말 말 그대로예요.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 기가 허해졌다는 말이거든요. 몸 안 좋으면 밥 굶고, 굶어서 힘없으니 드러누워 있고, 온종일 드러누워 있으니 밤에는 잠 안 오고,
잠이 안 오니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만 들고, 그렇게 밤새 잡생각하면 그 다음날 또 입맛 없고,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며칠 지나면 얼굴 상하고, 상한 얼굴 보면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고,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죠? 몇 번 댓글 달아주셨던 학생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안 좋아 다니던 학교 휴학하고 온종일 누워서 제 답글만 기다린다고 하셨죠. 학생이 달아놓은 댓글 물론 봤어요. 그 중에서 눈에 박히는 건 누워서라는 말. 병원 다니고 약도 꾸준하게 먹고 있다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누워만 있어요? 다리 아픈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털고 일어나 좀 움직여봐요. 갈 데 없으면 공원에라도 가고, 나가서 할 거 없으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도 들춰봐요. 학생 몸이 안 좋은 게 혹시 안 좋은 게 들러붙어서 그런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지금 계속 만말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누워있는 집에는 귀신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언니로서 얘기하자면, 학생이 만약 내 동생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동생들 위에 군림하는 누나의 자세로 진정한 스파르타가 뭔지 보여줬을 거예요. 기 죽어서 기 죽는다는 말. 이것 또한 문자 그대로예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기가 쪼그라든다는 말이잖아요. 그 기가 작거나 약해지면 그 빈자리는 어떤 것이 차지할지 생각해봐요.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절대 봐주지 않으십니다. 힘든 상황이어도 의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행동은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 예를 들어 가위가 눌렸을 때 기가 허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본다고 하죠. 하지만 두려울 게 없는 사람 혹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걸 본다고 해요. 둥둥 떠다니는 햄버거, 갖고 싶었던 신발 등.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본인의 생각에 따라 귀신 보고 기절하거나 햄버거 보면서 침 흘리거나, 구슬에도 마찬가지예요. 굿이라는 건 위에도 썼듯이 최후의 방법이어야 하니까요. 레떼 오빠의 말을 이용하자면, 레떼 오빠가 누구지? 말렙 정도 되는 어떤 것들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먼저 떠난 가족 중에 아픈 사연이 있어 남아있는 가족을 괴롭게 할 때, 무속인이 칼춤 추고 작두 위에서 훨훨 날아다니며 신에게 빌고 신을 달랜다고 해도 그 당사자의 간절함이 거기에 닿지 않으면 신의 비웃음만 사는 거니까요. 무속인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 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를 조금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나의 돌쇠,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웃기고도 신기한 얘기를 풀어놓으려 했는데 재미없는 말만 늘어나서 죄송하게 됐어요. 이렇게 곧 박군이랑 만났던 얘기 들고 돌아올게요. 뿅 하고 끝났습니다. 이번 편은 이런 이야기였네요. 하도 화제가 돼서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연락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신 것 같은데, 근데 모두 맞는 말씀 하셨죠? 그쵸? 네. 그래서 길은 본인이 찾아야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건 좀 중요한 얘기였다. 그쵸? 그러니까 먼저 내 스스로가 제대로 잘 서 있어야 그렇게 남의 도움, 영적인 도움이든 그렇지 않든 남의 도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글쓴 이분의 좋은 그런 약간 인생 충고 같은 거였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듣고 갑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박군과의 남자친구와의 얘기를 써보려고 해요. 자랑스러운 대안의 건아, CEO 나부랭이, 울 엄마 아빠의 비공식 큰아들.
네, 이 남자친구가 무슨 사업을 하신대요. 제가 박군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때. 저희 동네는 주택단지예요. 저희 옆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고요. 아주 큰 집에 혼자 계신데요. 평소 어른을 공경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몸에 밴 생활이어야 한다는 할머님의 말씀에 우리 엄마는 자주 옆집 할머니를 찾아뵈며 지냈더랬죠. 엄마가 전복죽을 한 솥 끓였던 어느 날, 전복죽이 담긴 냄비를 주시며 옆집 할머니 드리고 와라 라는 엄마의 명령에 본인은 촐랑촐랑 냄비를 들고 옆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전복죽 배달 왔어요 라고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 조용. 대문을 슬쩍 건드려 보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서 할머니를 불러도 역시 조용. 현관문 역시 열려 있더라고요. 할머니 안 계세요? 저 희야예요 라고 말하며 집안을 둘러봐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냥 부엌에 냄비만 놔드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를 손에 든 채 소리가 나는 방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더 가까이 들리는 소리. 괜히 무서운 마음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밤새 고열에 시달리신 듯 편찮아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헐! 하며 할머니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이곳은 불덩이.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신 엄마는 119에 전화를 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식분들이 전부 외국에 계셔서 혼자 되신 할머니였기에 엄마도 같이 병원으로 따라갔고요. 엄마가 며칠 동안 병원을 들락거리며 간호를 하고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며칠은 저희 집에서 몸 좀 추스리자고 설득을 하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주사도 맞고 많이 회복되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적적해서 동네 노인정에 갔었어. 근데 난방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때가 한겨울 겨울방학 때였대요. 국수라도 사다 끓여 먹을래도 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집에서 TV만 쳐다보는 것보단 나으니까 옷 뒤집어 쓰고 할매들이랑 수다 떨었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눈 뜨니까 병원이더라고. 희야 엄마 놀래켜줘서 미안해. 이게 무슨 말이지? 엄마는 성격이 불같은 우리 엄마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동네 노인정으로 달려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엄마가 본 건 냉골과 다름없는 방바닥,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모포 뒤집어 쓰고 모여 앉아 계시는 할머니 몇 분. 이를 갈며 집으로 들어오신 엄마는 동사무소와 구청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귀청을 찢어 놓으셨어요. 당신네 부모들 갈 데가 거기밖에 없대도 그냥 그렇게 둘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예산 부족, 그리고 시정하겠다. 진짜였구나. 할머니께서 혹시 뭔가 할머니께서 혹시 헛거보신 건 아니겠나 했는데 진짜였어요. 네. 그래서 열이 나서 누우셨군요. 전화기를 던지는 내려놓은 엄마는 한참 동안 입에서 불을 뿜으며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1층에 있는 방 중 하나를 청소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엄마는 지시만 내렸지. 난 그냥 따를 뿐이고. 후다닥 청소를 마치고 나자 엄마는 저를 데리고 노인정으로 가셨어요. 할머니, 저쪽 빨간 벽돌집 우리 옆집 할머니 아시죠? 편찮으셔서 지금 저희 집에 잠깐 모시고 있거든요. 적적해 하시는 것도 같고 그리고 여기 너무 추우니까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노인정에 계시던 할머니 네 분은 엄마의 말에 잠깐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내 몸을 일으켜 따라오셨어요. 청소해둔 방으로 할머니들을 안내해서 모시고 엄마는 팥죽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본인과 세라까지 동원되어 열심히 팥죽을 만드는 사이
엄마는 남동생 1, 2를 소환하여 할머니들 다리랑 어깨 아프시니까 돌아가면서 주물러드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동생들은 방에 들어가 엄마의 명령을 수행했어요. 수다들 떠시고 팥죽도 드시고 그렇게 날이 저물 때쯤 옆집 할머니를 제외한 다른 할머니들은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며 인사를 하고 일어서셨어요. 따뜻한 데서 좋은 음식 받아 먹었네. 고마워서 어쩌나.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 엄마는 식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내린 결론은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거 없는 거지. 따질 만한 상황도 아니야. 노인네들 추운 데서 웅크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가신다.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애들 키우며 살림만 하고 있는데 그냥 남아도는 방 중에 하나 내드리는 거고 우리 먹는 밥에 조금 더 많이 해서 대접하면 되지. 희야, 너는 아침마다 할매들 노실 방 청소 깨끗하게 해라. 넌 그것만 하면 된다. 행동파이신 울엄마는 빛의 속도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울엄마의 저런 모습이 세라를 우리 집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함.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신 아빠께도 쿨하게 통보. 아빠는 무조건 오케이. 아빠는 애처가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들은 저희 집으로 마시를 오셨어요. 처음보다 2분 늘어나서 7분. 본인은 철없던 생각으로 엄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나라고 잠깐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엄마는 생각 없이 질러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그냥 엄마를 도와드리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래도 적지 않은 식구에 할머니들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엄마도 힘이 드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애처가이신 우리 아빠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우리 가끔 아침은 빵으로 먹을까? 간단하고 좋잖아. 아메리칸 스타일. 이라며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하셨고 아빠는 제과 전빵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대요. 그날부터 본인의 빵 셔틀도 시작됐어요. 며칠에 한 번씩 동네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오곤 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식빵 한 줄이랑 크림빵 몇 개들을 주워 담고 카운터 앞에 섰어요. 얼마예요? 하고 물으며 카운터를 쳐다보니 아니 이건 웬 산도적이란 말인가. 빵.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의 빵이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남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라고 하며 카운터를 돌아나와 이것저것 빵을 챙기던 산도적. 본인이 계산해달라며 그 들이밀었던 빵 봉지에 본인이 챙긴 빵들을 쑤셔 넣었어요. 응? 저 이거 안 살 건데요. 서비스예요. 아니 무슨 식빵이랑 크림빵 몇 개 샀는데 서비스로 맘모스빵이랑 피자빵을 주냐고. 어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서비스요? 너무 많은 서비스라고요. 무뚝뚝한 산도적. 아, 네, 고맙습니다. 계산을 하고 빵 봉지를 휘두르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 식탁 위에 빵들을 쏟아부으니 희야 먹을 만큼만 사야지 이게 뭐야 엄마의 짜증. 다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빵집 아저씨가 서비스로 준 거야 라는 멍청 돋는 본인의 대답. 그 빵집 어디야? 거기 인심 좋다. 우리 아빠의 만습. 그렇게 이거 가능해요 실제로? 빵집 사장님이랑 친해지면요? 크림빵 몇 개 사고 맘모스빵 받기? 피자빵 받기? 그렇게 하루하루 방학 보충 수업을 하고 빵 셔틀을 하고 청소노예로 지내던 날. 겨울이라 길바닥이 미끄러웠고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논다는 말을 들은 자식 며느리분들이 저녁쯤 되면 할머니들을 모시러 올 겸 엄마랑 친분도 쌓을 겸 점점 왕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은 매일 공짜밥 얻어먹는 건 염치 없다는 말씀과 함께 간간히 김치와 장 종류들을 날라주셨고
넘쳐나는 김치통에 우리 아빠는 김치냉장고를 하나 더 구입했음. 앞에는 되게 그래 이게 한국의 정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을 더 쓰게 만드셨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냥 서울 한복판의 회색 주택단지일 뿐이었고 그날도 집에서 담소하며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들은 저녁쯤 되자 한 분씩 돌아가셨어요. 인사를 하러 현관 앞에 섰는데 갑자기 우리 집 곤양이님이 어디선가 날라와서는 할머니 중 한 분의 어깨에 올라탔어요. 이분을 꽃할매라 칭하겠음. 야, 너 이리 안 와? 하며 고양이를 떼어드리려는데 이놈의 고양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안 떨어지려고 발악을 했어요. 저 고양이님은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스킨십을 경멸하는 생물임. 아이고 늙으면 냄새난다고 짐승들도 싫어한다는데 난 오히려 좋다. 희야, 이놈 이거 매달리려고 발톱까지 세웠다. 오늘은 내가 데리고 가서 잘까? 너그럽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품에 안겨 곤양이님은 외박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려고 세라랑 같이 인사를 할 때 엄마 아빠는 빵을 뜯고 계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빵에 뭐가 자꾸 묻은 것 같아. 엄마의 말씀. 희야, 아직도 네가 가면 서비스 왕창 주나? 아빠의 말씀. 공짜빵이라 더 맛난다고 막 감탄하셨음. 아버님 천진난만 하시네. 응, 갈 때마다 이것저것 주던데. 빵에 뭔가 묻은 것 같다는 엄마의 말씀은 아빠의 빵 예찬에 묻혀버리고 보충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세라와 만화책을 보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리는 소리에 쳐다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 할머니 모시러 왔는데요. 문을 열어드리자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찰나 확 풍겨오는 향냄새. 뭐지? 하며 할머니들이 계신 방으로 안내해드렸어요. 꽃할매의 손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은 저희 엄마께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후 할머니를 모시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또 우리 집 고냥이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이번에는 손녀분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어제 하루 봤다고 아는 척하는 거야? 어제도 그렇게 재롱을 부리더니 재롱이라니 하지만 고양이는 보란듯이 손녀분의 발밑에 누워 배를 보이며 가르랑거렸어요. 다시 손녀분의 품에 안긴 고양이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그렇게 손녀분의 품에 안겨 두 번째 외박을 감행했어요. 손녀분이 꽃할매를 모시고 나가자 싹 사라진 향냄새. 왠지 모를 기분에 방으로 올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두 분의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두통, 허리랑 배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힘든 그 고통과 비슷? 그러니까 집고양이가 어떻게 외박을? 평소 향냄새에 거부감이 없었던 본인이었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찬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주방으로 내려가 보니 식탁 앞에 엄마가 앉아 계셨어요. 너 얼굴 왜 그래? 몰라. 엄마, 나 머리 아파. 배랑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딸이 아프다는데 엄마는 일어나지도 않은 채 본인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난 아까 그 손녀 얼굴 보는데 눈앞이 깜깜하더라. 누가 내 손으로 내 눈 가리고 있는 줄 알았어. 엄마도 뭔가 느끼신 거겠죠? 엄마와 본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고 그날 잠자리에 들어서 꿈에서 웬 여자가 절에서 불공을 들이는 게 보였어요. 핏빛 식은땀을 흘리며 무아지경으로 절을 하던 여자는 손녀분이었어요. 꿈에서 깨어 엄마께 말씀드리자 엄마는 쯧쯧하며 혀를 찼어요. 저녁 때쯤
역시나 손녀분이 꽃할매를 모시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손녀분을 보고 발광하는 고양이를 방에 감금시켜 놓은 후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차 한 잔 끓여줄게.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손녀분은 엄마의 말씀대로 했어요.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엄마와 손녀분. 희야, 너도 일로 와서 앉아라. 엄마 옆에 앉고 나니 엄마가 입을 여섰어요. 결혼하셨죠? 네.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는구나. 네? 네, 그게 뜻대로 안 되네요. 집안 어른들 곁에서 마음 편히 지내면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고 누가 알려줍니까?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고 말한 무당집이 어디예요? 당장 쫓아가서 불질러 버릴 테니까. 이봐요. 내가 그쪽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아이 갖고 싶은 건 여자들이라면 다 이해되는 마음이지.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려고 병원 가는 것도 마다했어요? 병원 가는 거 의사들이 하는 말 그거 무시 못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서면 뭘 하나 아이가 클 수 있는 자리를 잘 잡아줘야 엄마 되는 거지. 지금 뱃속에 아이 들어있어요. 아이가 자리 잡으려 하면 절에 쫓아가서 앉았다 섰다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 되니 아이가 클래야 클 수가 없겠구먼. 급한 마음에 무당집 가서 불공들이라는 말 들으니까 그게 법으로 들렸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런 쌍것들은 씨를 말려야 해.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병원부터 가봐요. 절간 쫓아가서 아이 고생시키지 말고. 그래, 어머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이게 임신한 몸에 그 바닥에 쭈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108배 같은 거를 계속 했으니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오지. 손녀분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더니 차 잘 마셨다는 인사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오신 꽃할매가 하신 말씀은 우리 손녀가 본래 몸이 약했어. 아이 가지려고 별 노력을 다해도 안 됐어. 아침 대바람부터 지엄마랑 병원 가더니 엄마만 금방 돌아왔더라고. 임신 초기 무리를 해서 병원에 입원해 안정해야 한대. 띄엄띄엄 달거리하는 건 줄만 알았는데 큰일 날 뻔했어. 희야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 꽃할매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손주 보게 됐다며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던 꽃할매, 축하해주던 할머니들. 그리고 그날 저녁쯤 되자 또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쳐다보니 응? 넌 그 빵집의 산도적이잖아. 빵집에 있어야 할 산도적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모시러 왔는데요. 문을 열어주자 산도적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병원에 있는 누나 대신. 그 손녀분의 남동생. 꽃할매가 반가워하며 우리 손주야 장군감이지? 하며 자랑남발. 놀란 본인과는 달리 산도적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산도적은 우리 엄마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아니에요 별 말씀을 이라고 대답하신 엄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또 산도적을 향해 날아가던 고냥이님을 어이없게 쳐다보던 중 고냥이가 오늘도 할미네 집에 가고 싶나 보다 라는 꽃할매의 말씀에 고냥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꽃할매의 손을 잡은 산도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너무 박력 있는데 남의 집 고양이를 제가 빵이지 무심히 듣던 엄마의 말씀에 그냥 묵묵부답 방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 산도적보다 더한데?
제가 빵이지? 라니. 그냥 빵이라 부르시네. 어? 엄마는 어떻게 하셨지? 자, 다음날 이어진 빵 셔틀. 어김없이 식빵과 크림빵을 주워 담아 카운터에 올려두니 역시나 산도적의 서비스 정신 발휘. 이때쯤 산도적의 서비스는 엄청나게 진화하여 식빵 하나를 사도 롤케이크를 서비스로 주곤 했음. 네? 맨날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집에 가져가 드세요. 제가 아침에 고양이 사료 사다가 먹였어요. 할머니가 고양이 데리고 댁으로 가셨을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롤케이크 서비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아, 맛있게 드세요. 내 말 잘라 먹지 마, 이 산도저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꽃할매를 모시러 온 산도적. 겨우 2번째 우리 집에 온 거면서 저 마실 것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넉살 좋게 말하던 산도적. 주스를 큰 컵에 가득 따라 건네주던 우리 엄마도 산도적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본 후 자주 놀러와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감사합니다. 예의상이라도 괜찮다고 사양하는 신용도 안 함. 며칠 후 꽃할매의 며느리 되시는 아줌마, 그 산도적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딸의 이야기를 하며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아무래도 본인 누나나 할머님의 사정을 들고 이미 알고 있었나 보죠? 이 글쓴이에 대한 것을, 이 산도적님은. 그렇게 산도적 어머니와 울엄마는 커피를 마셔가며 신분을 쌓으셨고 지금은 베프됨. 현재는 산도적의 어머니도 동네 노인부들 대접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대요. 고마움의 인사를 술 한잔으로 전하겠다는 산도적의 아버지는 지금은 우라빠의 술친구 1순위로, 그리고 산도적과 본인은 오고 가는 서비스 속에 스리슬쩍 핸드폰 번호도 오고 갔고, 달달했던 썸 기간이 끝나 본인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정식으로 만나게 되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열심히 파이팅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놈 저거 빵집 알바할 때 서비스 챙겨줄 때부터 알아봤어. 아빠의 말씀. 당신이 알긴 뭘 알아? 공짜 빵이라고 신나서 먹어놓고선 빵에 수컷 냄새 잔뜩 묻어있던 것도 몰랐으면서. 엄마의 말씀. 응? 그게 무슨 냄새야? 그래도 저놈 저거 희야 눈 예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사는 거 보니까 취향은 나랑 비슷한가 봐. 이렇게 된 거죠 뭐. 맞아요. 이 글쓴이의 눈이 되게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그 눈빛이 눈만 봐도 되게 세다는 말 많이 듣는데요. 그 후 알바 주제의 서비스를 남발했던 산도적은 알바비의 절반만 받고 쫓겨나서 다른 알바를 찾으러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후문도.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잠깐. 이 빵집이 산도적네가 하는 데가 아니었던 거야? 아니,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이러면 안 됩니다. 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엄마는 엄마의 신념으로 어르신들을 봉양하신 거였지만 엄마가 발벗고 나서서 할매들을 보살펴드리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산도적과의 만남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으로 아침 대바락부터 등짝 스파이크를 선사하신 엄마에 대한 화를 삭혀보려 합니다. 맞았나 봐요. 쓰다 보니 힘드네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뿅. 아니, 나는 되게 덥석덥석 잘 주길래 그 가족이 하는 빵집에서 일하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그냥 알바생이었어. 그냥 남의 가게 물건을 그냥 덥석덥석 내준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잘리지. 아주 진짜 도적이었네. 빵도적이었네, 빵도적. 지금 이게 10년이 넘은 글이기는 한데 지금 이 빵도적님과 글쓴이님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